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미지 차지 메소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 분리법 새로운 메소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차지가 있고 포인트 차지가 있는 공간 아닌 다른 공간에 왼쪽에 다이엘렉트릭이 있어요. 그런 문제예요. 포인트 차지가 있고 포인트 차지가 있는 데를 X축이라고 합시다. 포인트 차지의 크기는 Q, 거리는 D. 왼쪽은 다이엘렉트릭이에요. 유전율 입실론. 이런 문제죠. 이쪽은 당연히 아무 말 없으면 이쪽은 진공, 입실론 제로. 아무 말 없으면 진공이에요. 이런 문제. 이 상황에서 이 문제의 경우에 특별하게 이 문제의 경우 왼쪽이 도체가 아니라 유전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기장이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은 왼쪽 오른쪽 다 전기장 포텐셜 다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돼요.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미지 메소드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미지 메소드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근데 지난번에 요 비슷한 이미지 메소드를 했는데 그때는 이때 요 왼쪽이 도체였어요. 무한 도체였거든요. 그 다음에 접지가 돼 있었죠. 접지되어 있는 무한 도체여서 여기에 딱 정반대가 되는 위치에 이하고 크기도 정반대인 전하가 딱 놓여서 가운데 경계 조건을 딱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접지되어 있지 않아요. 접지시킬 수가 없죠. 다이엘렉트릭을 어떻게 접지를 시켜? 다이엘렉트릭은 기본적으로 부도체를 말하는 건데 부도체에 뭐 어떻게 접지를 해, 그죠? 그래서 이건 접지 뭐 이런 있다고 경계 조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경계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스페시픽한 경계 조건이 뭔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이미지 메소드를 풀 텐데 이미지는 또 어디다 놔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두 가지 정도 새로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보통 뭐 리전 1이라고 하고 이쪽을 리전 2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좀 지어놓는 게 분리가 좀 편하니까 왼쪽을 리전 1이라고 하기로 하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일단 경계 조건이 제일 궁금할 거니까 경계 조건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경계 조건이 바뀌었나? 포텐셜이 여기서 뭐 0이다. 도체가 접지돼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포텐셜의 경계 조건으로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장의 경계 조건인데 이렇게 유전체가 들어가 있을 때는 E 필드보다는 D 필드가 더 좋죠. 그래서 경계 조건 기억나는 게 N 도트 D2 빼기 D1은 서피스에 있는 프리 차지다. 이 경계 조건을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이 경우에 서피스 프리 차지 없죠. 보다시피 없으니까 우변이 0이네. 근데 이 D2는 뭐 이 리전 2니까 리전 2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 이 동네 유전율을 전기장을 E 필드라고 E2라고 합시다. 리전 1은 유전율이 입실론. 그래서 얘는 입실론 E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N 방향이 어디야? 1에서 2로. 1에서 2로 가는 방향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항상 잡으니까 1에서 2로 가는 방향이니까 얘는 X 방향. 그러면 좌변은 입실론 제로 E2X 빼기 입실론 E1X 이퀄 제로 이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경계 조건이겠죠. 이게 경계 조건. 이 경계 조건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포텐셜의 경계 조건이 아니라 전기장의 경계 조건이니까 우리가 이미지 메소드로 포텐셜을 잡더라도 결국 그걸 한 번 더 미분해서 전기장을 구해서 그 전기장을 가지고 이걸 맞춰야 되는구나. 그 정도 차이예요. 자, 이제 이미지 차지를 놓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지 차지 어디다 놔야 되지? 앞에 우리가 왼쪽이 컨덕터일 때 해봤으니까 당연히 이 축상에 놔야 되고, 그죠? 거리도 똑같은 거리에 놓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놓으면 아 여기도 같은 거리에 놓고 싶을 그러나 전화도 똑같을까? 이거 그거 모르니까 Q 프라임이라고 놓을게요. 물론 거리도 다르게 잡을 수도 있어요. 거리도 D 프라임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그러지 맙시다. 간단히 몇 줄만 해보면 이 D 프라임이라 잡더라도 얘랑 똑같아야만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D라고 놓을게요. 대신 전화는 다른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Q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스크리닝이 다르잖아. 얘는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Q 프라임이라도 요 Q 프라임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트라이얼 솔루션은 어떤 걸 생각하는 거냐면 포텐셜, 예를 들어서 점 P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점 P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R, 여기까지 거리가 R 프라임이니까 이 포텐셜 어떻게 쓰는 거냐면 4파 입실론 제로 R 분의 Q R 프라임 분의 Q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트라이얼 포텐셜 함수죠. 첫 번째는 실전화, 두 번째는 이미지 전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이거 스크리닝이라고 그랬지? 입실론은 스크리닝 그 공간에서 유전체가 스크리닝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 Q 프라임은 입실론 속에 있으니까 Q 프라임 나누기 입실론 아니야? 그래서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이건 입실론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잠시 헷갈릴 수 있으나 그건 여러분들 내가 헷갈리게 했겠죠. 지금 말에서 헷갈리게 했을 텐데 그걸 따지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공간에서 지금 리전 2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요거 지금 4 리전 2예요. 리전 2에서 리전 2에다 내가 점피를 놨잖아. 그러면 여기 입실론 제로가 와야지. 상식적으로 그죠? 당연히 그렇게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일단은 항상 잠시 헷갈릴 수 있으나 입실론 제로를 놓는 것이 좋겠죠. 리전 2를 위해서 이렇게 놓고 이걸 그래서 파이 2라고 할게요. 이 1, 2 표시가 돼 있으니까 리전 2 용의 포텐셜을 파이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파이 2를 써보면 분의 1 Q 나누기 X 빼기 D의 제곱 Y 제곱 G의 제곱 Q 프라임 X 더하기 D의 제곱 Y 제곱 G의 제곱 제곱 꺼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는 이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우리 이 필드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미분해야 되겠죠. E2 많이 해봤으니까 맞고 생략해도 되겠어요. 미분해서 구하든 뭐 4파이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R 벡터 이렇게 해서 구하든 어떻게 하든 근데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에 2분의 3승분의 Q X 빼기 D 더하기 Q 프라임 X 더하기 D X 플러스 D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에 2분의 3승 뭐 이런 거고 이 필드 YZ는 생략할게요. 지금 안 했지만 YZ는 경계에 평행한 방향이잖아요. 경계에 평행한 방향은 당연히 연속이니까 그 이야기 지금 안 썼는데 경계에 평행한 방향은 안 중요할 거예요. 예. 지금 경계의 노멀한 노멀 컴포넌트만 지금 우리가 일단 구해 봅시다. 자, 좋아요. 그런데 이쪽만 알면 돼요? 오른쪽만 알면 돼요? 왼쪽에서도 보면 왼쪽에서의 이 필드도 알아야 되죠. 왼쪽에서 이 필드를 구하려면 왼쪽에서의 포텐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트라이얼 포텐셜을 하나 더 잡아야 되죠. 트라이얼 포텐셜 파이 1을 잡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리전 1을 위한 거죠.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왜 갑자기 여기는 이미지 차지가 있는 공간이니까 요거 두 개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 이미지 메소드라는 것은 주어진 경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쪽 공간에서 보았을 때 아 저쪽에 저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이 이미지 차지예요. 이쪽 공간에 오면요. 이 이미지 차지는 없어요.
없다고 이거 똑같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이걸 안 써야 돼. 여기서는 이거 없이 저 밖에 보니까 저 밖에 Q라는 놈이 있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Q가 Q로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요 유전체 때문에. 요 Q가 Q로 안 보일 거고 이 방향으로 오는 전기장 벡터가 약간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경계면에 바운드 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운드 차지들에 의해서 경기장의 노멀 컴포넌트가 약간 달라져 보이기 때문에 저 전하가 다르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을 볼 때는 그림을 하나 다시 또 그려야 되겠네. 이쪽에서 저쪽을 볼 때는 다르게 보이는데 여기에 그 거리는 똑같이 거기에 전하가 거리 정보는 똑같을 때 여기에 Q가 달라져 보이게 돼요. Q 더블 프라임이라는 차지가 저기 있는 것으로 얘는 이쪽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미지 차지 같은 거죠. 이쪽에 이게 경계고 경계 이쪽에서 봤을 때 리전 1에서 봤을 때는 저쪽 리전 2는 경계 밖이란 말이에요. 경계 밖에 있는 놈, 저놈 사실 내가 잘 모르거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저기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이쪽 문제를 이쪽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쪽 안에 소스가 없는 건 확실한데 저쪽에 뭔가 있는데 그놈을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미지 차지예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마지막 고민할 것이 1 입실론 이거를 4파이 입실론을 쓸 것이냐 입실론 제로를 쓸 것이냐예요. 요것이 문제죠. 요것이 문제인데 입실론 제로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이 경우에 점피는 여기쯤이겠죠. 여기가 점피예요. 이게 지금 거리가 R이고 R 더블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R분의 R 더블 프라임 분의 Q 더블 프라임. 여기를 입실론 쓰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거의 모두가. 여기다 입실론 쓰고 싶어질 거거든. 근데 입실론 쓰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길게 하지 맙시다. 이 입실론 제로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가 입실론 제로 써야 되고 이쪽도 입실론 제로 써야 돼. 그러니까 입실론이 그 공간에서 미디엄이 차지를 스크리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긴 맞는데 거기서 차지가 스크리닝 되는 정도가 이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나중에 문제를 다 풀어보면 아는데 차지가 스크리닝 되는 방법이 간단히 몇 분의 몇으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분수식으로 뭐 더하기 뭐 분의 뭐 더하기 뭐로 나누는 꼴이 돼요. 다 구해보면 제가 마지막에 답을 보고 나서야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스크리닝의 효과는 얘가 다 가져가요. Q 더블 프라임에 스크리닝에 대한 효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는 요 미디엄이 스크리닝하는 정도를 여기다 입실론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진공 여기 원래 상수 자리잖아요. 쿨롱의 법칙을 쓰는 뭐 단위계를 어떻게 잘 바꾸면 이게 1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MKS 단위계를 쓰니까 이렇게 4파 입실론 제로를 쓰는 것 뿐이야. 이건 단위계가 있는 자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건 쓰고 모든 스크리닝의 이펙트는 Q 더블 프라임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쉽겠어요. 틀리기 쉬워요. 딱 쓰는 순간 바로 틀리게 돼. 나는 채점하기 쉽지. 이걸 쓰고 푸는 순간 나는 그냥 한 절반쯤 틀린 거니까 일단 답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이게 여기다 입실론을 쓰는 순간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다도 스크리닝 효과를 넣고 여기다도 헤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다 쓰면 결국 이게 바뀌겠죠, 그죠? 맞게 풀면 얘가 바뀌게 돼요. 얘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좀 더 깔끔하게 나타나게 돼요. 하여튼 거기까지 잔소리하고. 그래서 리전 1의 트라이얼 펑션도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 트라이얼 펑션이 두 개자 이 말이에요. 오른쪽을 위한 이미지 차지를 포함한 포텐셜 함수. 왼쪽을 위한 이미지 차지를 여기 있는 실제 차지는 안 보이고 이미지 차지만 보이니까 이미지 차지를 사용한 포텐셜 함수. 이 두 개가 필요해요. 이 리전에서 이 필드도 구해볼게요. 구하면 이거부터 쓰고 이건 뭐야? 4파 입실론 제로. 여기 어디가 x니까 x 더하기 d. 얘가 지금 x, y, g 좌표니까요. 그래서 여기 x 빼기 d인가? 여기 빼기 d구나. x 빼기 d. x가 지금 음수일 뿐이죠. 네, 잠시 헷갈렸네. 그 다음에 q 더블 프라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미분해서 구하면 이렇게 해버리고 이거 2분의 3승
q 더블 프라임 x 빼기 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전기장이죠. 됐어요. 이제 요 경계 조건에 필요한 E2x와 E1x를 각각 알아냈네. 이 경계면에서 같은 거니까 이 경계면이 어디야? x가 0일 때죠. x가 0일 때 E2x, E1x를 계산하면 끝이네. 자, 경계 조건 적용해 볼까요? 자, 근데 경계 조건 이거 하나만 적용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화가 지금 두 개잖아. Q 프라임과 Q 더블 프라임.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 하나로 풀 수 없잖아요. 경계 조건 하나 더 필요하네. 아, 그래. 그러면 이걸 1번이라고 하고 2번 경계 조건 찾으러 가봅시다. 필요한 경계 조건 또 하나. 뭐 별거 없죠 뭐. 탄젠셜 컴포넌트 연속이다 이거겠지. E2y는 E1y 또는 E2g는 E1g. 이걸 합쳐서 2번이라고 할게요. 이건 탄젠셜 컴포넌트. 경계에서 x 이퀄 제로에서 여기죠. 이거 하려면 이제 이 필드 x, y 성분, z 성분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뭐 똑같은 형태죠. E2y는 여기에 y 뭐 이거 분모는 똑같고 분자에 qy 오는 거고. 뭐 필요할 때 쓸게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계 조건을 먼저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오케이, E0, 입실론 제로 곱하기 E2x를 x 이퀄 제로에서 E2x 이해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x가 제로라고 그랬죠? x 제로, y z는 그대로니까 d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q 마이너스 qd x가 제로니까 두 번째 더하기 q 프라임 d 분모는 d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에 2분의 3승이죠. 이게 좌변. 이게 뭐랑 같아요? 입실론 2 입실론 곱하기 E1x. E1x 얘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q 더블 프라임. 그다음에 x 빼기 d인데 x가 0이니까 마이너스 d. 분모는 d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에 2분의 3승. 됐어요. 좌우변 뭐 딱 봐도 훤하네, 그죠? 분모가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 놈 다 지워버립시다. 이것도 똑같죠? 똑같은 놈 다 약분해버리고. d도 똑같이 하나씩 있네. 그럼 남는 게 뭐야? 입실론 제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 q 더하기 q 프라임이 마이너스 입실론 q 더블 프라임이네. 부호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양쪽 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q 마이너스 q 프라임에 입실론 제로 곱하면 입실론 q 더블 프라임이다. 이거 아니야. 자, 1번 맞을 거고. 오케이. 1번 경계 조건 적용했더니 이거 하나 나왔어요. 2번 적용하면 탄젠셜 컴포넌트 E2y 이걸 가지고 E2y부터 쓰면은 오케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y니까 qy x가 0이죠. d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에 2분의 3승 더하기 얘도 q 프라임 y d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에 2분의 3승. 얘가 E2y죠. E2y의 x 이퀄 제로일 때 계산한 거고요. 이게 E1y의 x 이퀄 제로일 때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요거랑 비슷한 형태죠.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 Q, 그냥 Q 더블 프라임 1 합시다. Q 더블 프라임 Y D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이죠. 2분의 3승. 좌변 우변에서 또 똑같은 것들 지워버리고 이거 똑같잖아요. Y도 똑같이 지금 등장했죠. 그러면 남는 놈은 Q 더하기 Q 프라임이 Q 더블 프라임이다 이거잖아요. 이거 위에 거를 1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걸 2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제 1 프라임과 2 프라임을 연립해서 Q 프라임과 Q 더블 프라임 구하면 되죠.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 덧셈으로 돼 있고 뺄셈으로 돼 있고 더하고 빼고 하면 입술론 제로만 처리 보낸 다음에 더하고 빼고 하면 바로 구하겠죠. 구하면 Q 프라임은 마이너스 입실론 빼기 입실론 제로 나누기 입실론 더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Q 이렇게 구해주고요. 1차식 두 개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생략합시다. Q 더블 프라임은 2 입실론 제로 나누기 입실론 더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Q예요. 간단히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오케이. 이걸 이제 책에 있는 노테이션으로 바꾼다면 입실론 제로로 이걸 다 나눠버리면 입실론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카파 입실론이잖아요. 카파 렐러티브 퍼미티버티 렐러티브 퍼미티버티 진공의 유전율로 나눈 값 이건데 그걸로 바꾼다면 이걸 그냥 마이너스 카파 2 빼기 1 나누기 카파 2 더하기 1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밑에 거는 오케이 2Q 나누기 2 나누기 카파 2 더하기 1 가로 열고 닫고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책에는 이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죠. 어떤 책은 이걸로 끝나고 이 책은 이걸로 지금 나타내는데 뭐 중요하잖아요. 양쪽 다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익숙해져야 되니까 안 익숙하죠 이거? 카파 잠깐 나왔었는데 또 나올지 몰랐죠. 또 안 나오는 건 안 가르쳐요. 대부분 자주 나와. 유전체가 나타났다 하면 뭐 카파, 크사이, 뭐 죄다 줄줄이 뭐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등장해야 돼요. 능숙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좋아요. 이제 다 했네.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Q 프라임과 Q 더블 프라임이 이미지 차인데 걔들을 다 구했으니까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런데 다 풀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스텝이 필요해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Q가 받는 힘. Q가 받는 힘은 뭐냐? 얘는 저기 있는 Q가 어디 있었냐면 쭉 돌아가면 내가 또 움직였네. Q가 여기 있죠? 요 Q는 Q 프라임이 낸 전기장에 대한 힘을 받겠죠. 자기 자신이 낸 전기장으로 힘을 못 받으니까. 이 Q 프라임이 낸 전기장은 어디 있냐면 여기 요거 놈 중에서 요 놈이죠. 요 두 번째 항, 이 포텐셜의 두 번째 항 때문에 오는 전기장. 그것이 얘에다 힘을 줄 텐데 Q는 게다가 또 D00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D00 Q가 있는 자리는 D00니까 그 필드 포인트가 D00로 움직였을 때 이 점에서 전기장은 저 Q 프라임에 의한 전기장 X축 방향 얘밖에 없겠죠. 요 놈이 될 거예요. 요 놈. 그래서 저 놈을 여기다 쓰면 되고 Q에다가 이 필드 E2X인데 by Q 프라임 이게 Q X 방향이고 저 두 번째 항을 쓰면 되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Q 프라임 X가 0이니까 D D00에서 이야기니까
x가 0이고 분모에 000 집어넣으면 d의 3승이 되죠. d의 3승분의 이렇게 되어서 우변을 써보면 x 방향이고 qq 프라임 나누기 4파 입실론 제로 x가 d죠. 그러면 그냥 d가 아니라 ed의 3승이고 여기도 x 더하기 d니까 ed잖아. 산수를 잘 못했네. 그래서 이게 ed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q 프라임이 여기 있고 여기에 q가 있는데 이쪽으로 d 이쪽으로 d니까 둘 사이 거리 ed고 요 두 점자나 사이에 쿨롱의 힘이잖아요. 거리가 ed 떨어져 4파입실론 r 제곱분의 qq 프라임 서로 멀어지는 방향 맞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q 프라임이 뭐냐? 다시 여기 얘를 집어넣으면은 오케이 마이너스 카파 2 마이너스 1 카파 2 플러스 1 그 다음에 q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다 넣어버리면 16파이 입실론 제로인데 제로 d의 제곱 이렇게 되죠. x 그래서 힘은 왼쪽이고 왜냐면 얘가 네거티브 차지니까 이 차지가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하게 뭐 몇 분의 몇으로 입실론으로 나눠줬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릴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복잡하지만 기억하기도 되게 어렵고 차지가 모디파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첫 번째 포스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 이미지 차지는 앞에 그 왼쪽이 무한 도체일 때도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무한 도체일 때는 그 도체면에 이미지 차지가 옮겨왔죠. 이미지 차지는 저 안쪽에 있는데 그 도체 내부에는 이미지 차지가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도체 내부에 있던 Q'이라는 이미지 차지가 서피스에 있는 프리 차지로 옮겨왔던 것처럼 이 경우에도 저 이미지 차지가 저 내부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냥 생각이고 실제 차지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바운드 차지 형태로 서피스에 존재할 거예요. 경계면에. 시그마 B를 한번 구해봅시다. 시그마 B는 데피니션상 뭐냐면 P 도트 N 프라임이죠. P 도트 N 프라임이 바운드 차지, 서피스 바운드 차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지금 P가 뭐고, 정신이 사나워요. 갑자기 어디서 P가 나왔지? 유전체니까 P를 계산할 수 있죠. 이거 해봅시다. N은 뭔지 알겠어요. 아웃워드 노말이니까 얘는 X 방향이다. 알겠는데 이제 P가 좀 지금 좀 오면 헷갈리죠. 유전체 챕터 지났기 때문에 지금 좀 헷갈려요. 그래서 리프레시가 꼭 필요한데 이 P를 생각해 봅시다. P는 뭐냐? 기억을 되살려야지. 이걸 되살리면 카이 2라고 쓰기로 했고 입실론 제로 2 카이 입실론 제로 2고 여기에 있던 카파로 쓴다면 이건 카파 빼기 1 입실론 제로 2예요. 거기다가 지금 X방향 내적해야 되니까 X방향 내적하면 이게 요 이 필드가 지금 어디서의 이 필드냐면 이게 어디서의 이 필드죠? 요 이 필드 1이야 2야. 이게 이제 문제겠네. 1일까 2일까? 1에서 이 필드야, 2에서 이 필드야. 그것만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1일까 2일까? 나도 갑자기 헷갈리네. 아웃워드 노멀을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리전 1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 1 써야 되겠지. 1x 써야 되겠죠. 1x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될 거예요. 계산해 보면 바운더리니까 x가 0일 때 이걸 계산해 봅시다. 2원x는 어디가 있죠? 2원x 어디 갔어? 2원x 여기 어디 있네, 그죠? 얘를 써보면 앞에 카파2 마이너스 1 입실론 제로 그대로 쓰고 2원x 저기 있으니까 x 이퀄 제로에서 써보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오케이 x가 제로니까 q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D x 제로니까 D 제로 제로 yz는 지금 모르죠. yz는 미정이니까 D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입실론 제로 약분되고 Q 더블 프라임 저거 여기다 옮겨 놓으면은 마이너스 카파이 더하기 1분의 카파이 빼기 1 가로 열고 닫고 Q 그 다음에 D 나누기 D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에 2분의 3승 이렇게 됐어요. 자, 카파는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1일 땐 진공 유전체니까 1보다 크죠. 얘는 양수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은 다 양수 이거 마이너스. 그래서 시그마 B는 기본적으로 음수다. 아, 맞게 돌아가는구나. 서피스 바운드 차지 덴시티는 네거티브 차지 성분을 가지면서 위치별로 YZ 방향으로 멀어지면서 3분의 1승으로 쭉 줄어드는 무한 도체 평면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때는 프리 차지였는데 이건 바운드 차지로 바뀌고 그다음에 앞에 요만한 스케일링이 돼요.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이 팩터는 여기랑 똑같아요. 같은 스케일링의 팩터.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런 스케일링 팩터가 붙고 오케이. 좋아요. 이것도 적분해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이거 적분하면 공간이 없으니까 적분하면 시그마 B를 서피스에서 이 서피스가 뭐예요? dy dz 평면이니까 서피스에서 다 적분하면 이거는 이 함수를 yz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데 이 적분 여러 번 했거든. 바로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이거는 직교좌표에 쓰는 것보다 이걸 폴라 코디네이트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 면적소가 dy dz 요것이 뭐 로 d 로 d 파이 이런 식으로 변환하고 그러면 간단히 적분이 한 2스텝이면 끝나요. 해보면 되고 이 적분하면 답이 이걸 적분을 하면은 이게 Q 프라임이 되게 돼 있어요. Q 프라임이 얘죠. 마이너스 카파이 빼기 1 카파이 더하기 1 Q 이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서피스 바운드 차지가 Q 프라임인 거죠. 그러니까 Q 프라임이라는 이미지 차지의 존재는 서피스 차지 덴시티로만 실제로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실제 하는 거죠. 얘는 거기 가부스 재보면 그 전화가 실제 있어요. Q 프라임이라는 놈은 이미지너리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거야. 이쪽 공간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공간에 있는 사람이 저 안쪽을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저기쯤에 전화가 하나 있는 게 쉬워. 서피스에 전화 밀도가 잔뜩 깔려 있는 게 쉬워. 이게 훨씬 쉽거든. 이걸로 풀어도 되냐고? 됐네. 같은 결과인 거야. 처음부터 이걸 모르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서피스 바운드 차지는 이쪽 공간에서 나오는 이 필드에 의한 일종의 리액션 같은 거거든. 여기서 이 필드가 가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폴라리제이션이 생기고 가까운 데는 많이 생기고 멀리는 적게 생기고 뭐 그런 굉장히 복잡한 다이내믹스가 있는 거야. 그 전체가 이미지 차지 하나로 좀 간략화되는 거죠. 이미지 차지 메소드는 지금처럼 문제를 되게 쉽게 푸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풀다 보면 결국은 문제를 구질구질해져. 실제 상황은 서피스의 바운드 차지 형태로 그것도 거리별로 밀도가 다른 그런 바운드 차지 형태로 존재하는 게 실제니까. 그게 리얼리티인 거예요. 근데 그 리얼리티는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간단한 이걸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푼 거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책을 잠깐 봐야 되는데 제가 그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가지고 혹시 책 안 갖고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려줄까? 그 필드 라인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오케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왼쪽이 지금 도체고
도체가 아니라 유전체고. 이쪽은 지금 진공이죠. 그다음에 이쪽쯤에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등전이면은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서는 서클처럼 보이고 멀리 가면 점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펴지는 면은 도체랑 비슷한데 여기서 완벽하게 안 펴지고 이게 등전이면이 가다가 이쪽에서 요만큼 들어갔다가 이렇게 등전이면이 일이 들어가요. 등전이면이 더 들어가면 좀 더 예를 들어서 커지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기장선을 그린다면 좀 축을 좀 잘못 안 맞게 그렸는데 위아 대칭으로 그려야 할 텐데 전기장선을 그린다면 이 방향으로는 그냥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약간 삐딱한 방향 성분을 간다면 이렇게 가다가 전기장 벡터가 약간 꺾여요. 어느 쪽 좀 더 바깥쪽으로 꺾여야 되지. 여기서는 그렇게 두드러져야 하는데 좀 더 가면 좀 더 확실하게 전기장 벡터가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꺾이게 돼요. 이게 이제 탄젠셜 컴포넌트 연속인데 전기장의 노멀 컴포넌트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 노멀 컴포넌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위로 더 꺾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게 그림이 여러분들 그림 11.8 이 경우에도 이제 전기력선과 등전위선 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중국자 포텐셜 할 때도 한번 숙제로 해봤겠지만 그 똑같은 테크닉으로 등전위선과 전기력선 구할 수 있는데 상당히 구질구질하죠. 하려면 사실은 좀 피곤해요.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도체일 때는 안 그랬죠? 도체일 때는 이게 전혀 못 들어갔고 서피스에서 바로 딱 멈춰야 되니까 이 등전위선이 이 경계에 평행해졌는데 유전체인 경우에는 등전위선이 내부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요. 오케이. 이거 말고도 이미지 차지 메소드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이야기 많은데 우리가 좀 바빠. 다 이야기 못하고 책에도 한 섹션 정도 여러분들 읽어볼 주제가 좀 써있고 연습 문제들로 좀 많이 이 책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고 좀 더 익숙해지기 바라겠어요. 4절로 넘어갈게요. 사절은 직교좌표계에서의 변수 분리법인데 5절, 6절, 섹션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4절 이후부터는 변수 분리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트예요. 변수 분리법 써놓고 시작할까? 변수 분리법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앞에 우리가 이번 챕터의 제목이 스페셜 메소드거든요. 정전기에서 문제를 푸는 특수한 방법들. 특수한 방법 하나, 이미지 차지 메소드. 특수한 방법 두 번째, 변수 분리법이에요. 특수해요. 살펴봅시다. 근데 이 챕터의 이 섹션에 나오는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수리물리 2에서 다뤄요. 수리물리 여러분들이 지금 1 듣고 있나요? 2학기니까 1 듣고 있나? 2 듣고 있나? 2 듣고 있어요? 어우, 잘 됐네. 그러면 이미 다 배웠거나 지금쯤 배우고 있겠네. 진도가 빠르다면 다 배웠을 거고, 그 편미분 방정식, 2차원 또는 3차원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문제, 소위 라플라스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중간고사 이후 범위에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직 안 했다면 곧 할 거야. 기말고사 범위일 테니까. 근데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대상이 전자기가 아니고 수리물리니까 거기서 임의의 함수 가지고 하는데 보통 온도 분포 열역학 문제를 보통 푸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전자기 문제인 것만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라플라시안 문제를 푸는 거다. 라플라시안을 우리가 직교접촉에 쓴다면 이 라플라시안 영인 공간,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을 우리가 푸는 건데 라플라시안이 영인 공간에서 얘를 해를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해를 찾을 때 만약 이 파이라는 함수가 분리가 돼 있다면 x 따로, x는 뭐 x에 대한 함수, y는 뭐 y에 대한 함수, z는 또 z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일종의 트라이얼 펑션이에요. 앞에서 이미지 포텐셜 메소드에서는 r분의 q 더하기 r 프라임분의 q 프라임 두 번째 항을 이미지 포텐셜로 우리가 가정하고 그런 트라이얼 펑션을 내 해를 구했다면 이 경우에는 포텐셜 함수가 x 따로 y 따로 z 따로 서로 다른 함수의 곱 형태로 이렇게 곱셈 형태로, 곱셈은 나눗셈도 포함이다.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하여튼 덧셈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이에요. 뭐 항상 이럴지는 않겠죠. 운이 좋은 경우에 항상 이런 경우 이런 전략 항상 통하는 거야. 이미지 메소드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메소드 항상 통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으면 이미지 메소드가 통하는 문제는 저걸로 푸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변수 분리법도 이 전략이 통하는 문제는 이걸로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변수 분리법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변수가 분리되었다. 변수 분리하는 법, 변수 분리법. 좋아요. 그러면 이 라플라시안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라플라시안을 이 함수를 써서 한다면 이번에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은 x 더블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고 yz는 미분 안 되니까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y만 두 번 편미분한 거니까 x 그대로 쓰고 y라는 함수 두 번 미분한 거고 z 그대로 쓰고요. 세 번째 항은 x 그대로 y 그대로 z라는 함수만 두 번 편미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고 이게 0이다 이건데 딱 보니까 이걸 xyz로 나누면 모양이 예쁘게 될 것 같아요. 이걸 파이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이거 xyz로 나눈 거니까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천천히 해야 되겠다. xyz로 나누어 얘도 xyz로 나누고 얘도 xyz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딱 뭐 어떻게 돼? yg 없어지고 여기는 xg 없어지고 여기도 xy 없어지죠. 아시겠죠? 불필요한 건 이제 지워도 되나? 공간을 좀 전략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는 분자도 분모도 x만의 함수잖아. 이건 분자도 분모도 y만의 함수고 이건 분자도 분모도 z만의 함수예요. 근데 x, y, z는 우리가 한 점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상당한 공간에서 상당한 어떤 주어진 경계 조건이 있을 텐데 그 경계 조건 안쪽에 이 넓은 공간에서 이 공간의 모든 점에서 우리가 라플라시안이 0인 그 방정식이 지금 만족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x, y, z라는 점은 한 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점인데 모든 x, y, z에서 항상 이렇게 된다? 그러려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중에 하나를 이항해서 써보면 라지 x분의 라지 x 더블 프라임 라지 y분의 라지 y 더블 프라임이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라지 g분의 라지 g 더블 프라임이 됐다. 우변은 z만의 함수인데 좌변은 x 또는 y만의 함수다.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 없죠? 일반적으로는 이럴 수 없잖아. 좌변은 x, y가 나타나는데 우변은 z만 나타나. 그런 거 본 적 있냐고. 없잖아요. 이게 동시에 만족되려면 상수일 때만 만족이 되지. 이 값이 상수라면
상수라면 얘도 상수고 쟤도 상수고 그러면 만족이 될 수 있는데 상수가 아니고는 함수로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긴 z가 있는데 여긴 x, y만 있어야 되고 같은 교점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 교점이 있으려면 상수여야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얘랑 얘가 각각 상수여야 된다.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얘도 상수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한 번만 더 이항하면 또 얘도 상수, 얘도 상수여야 된다는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다 상수여야, 그래서 상수들의 합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x분의 x 더블 프라임이 어떤 상수여야 되고 그 상수가 아무 상수나 된다는 뜻은 아니야. 특정한 어떤 상수, 자기들끼리 상수들끼리 어떤 조합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상수를 알파 제곱이라고 할게요. 얘를 알파 제곱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 y분의 y 더블 프라임을 베타 제곱이라고 할게요. 왜 제곱이라고 쓰는지 묻지 마세요. 이유는 있지만 처음에는 쉽게 하려고 제곱이라고 쓸게요. 세 번째는 감마 제곱이라고 할게요. 뭐 제곱이라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복소수도 뭐 제곱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안에다가 우리가 뭐 집어넣으면 되잖아. 뭐든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제곱이라고 쓸게요. 형태가 저 깔끔하니까. 저렇게 쓰면은 그러면 방정식이 3개가 된 거죠. 방정식이 3개가 됐고 사실은 4개가 된 거죠. 요거 자체는 이런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요 상수 0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 더블 프라임 빼기 알파의 제곱 x가 0이다 라는 방정식 y 더블 프라임 빼기 베타 제곱 y가 0이라는 방정식 z 더블 프라임 빼기 감마 제곱 z가 0이라는 방정식. 그래서 결국 방정식 4개가 된 거죠. 식 하나가 식 4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상수여야 되니까 상수 방정식 하나 그것들이 합이 0. 이게 일종의 제한 조건이죠. 그 상수가 아무 상수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서로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감마 조합만 가능한 거죠. 오케이? 내가 잘못 잡았네. 이거 마이너스, 미안해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할게요.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걸 맞춰놔야 일이 편하거든. 이거 마이너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플러스로 나타나거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플러스로 해도 돼. 플러스로 해도 되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더 지저분해지지. 근데 이런 함수 형태는 이건 지금 어떤 미분 방정식인데 1차 미분 방정식이죠. 여기 x 더블 프라임 더하기 알파 제곱 k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용수철 문제 mx2 도트 더하기 kx 이퀄 0 이거 기억나죠? f는 마이너스 kx 그거잖아. 용수철 문제 이게 용수철 문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1학년 때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제잖아. 이 용수철 문제. 그래서 이거 해를 바로 알아요. 이 형태로 딱 쓰기만 하면 x는 뭐지? 뭐 노트 똑같이 해야 되는데. 오케이. 뭐예요? 내가 이게 두 번 헷갈렸네. 이게 더하기로 해놓으면 이게 용수철 문제니까 이게 그 사인 코사인이 되는데 하하 미안한데 더하기로 해놓을게요. 책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가 틀렸는데 틀린 걸 내가 놔두고 가고 있었어. 미안해요. 하여튼 용수철 문제인데 그 용수철 상수가 순허수인 문제이죠. 요거 해는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그래서 x는 a1 exponential 알파 x 또는 a2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 꼴이죠. 이거 확인해 보려면 exponential 알파 x를 한 번 미분해 알파 나오고 두 번 미분해 또 알파죠. 이거 자기 자신하고 빼서 0이 딱 되게 돼 있잖아. 알파 제곱 뺐으니까 0 맞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놈은 어떤 애냐면 b로 썼죠. b1 exponential 베타 y 더하기 b2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y 꼴이에요. 여기서 a1, b1은 상수, 소위 적분상수라고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놈도
이것대로 기계적으로 한다면 C1 exponential gamma g C2 exponential gamma g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걸 3개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3개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이항해 본다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하면 이거 마이너스 감마 제곱 이런 관계가 돼야 돼서 알파 베타랑 예를 들어서 감마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한 놈은 복소수가 돼야 돼요. 이 관계를 만족하려면 예를 들어서 셋 중에 두 놈이 실수라면 나머지 한 놈이 순허수여야 돼. 그래야만 이 관계를 만족할 수 있어요. 셋 둘 다가 실수면 알파 베타 감마가 셋 다 실수이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최소한 하나 또는 둘 순허수여야 돼.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이렇게 쓸 때는 지수함수고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 지수함수만 있을 것 같지만 이 셋 중에 적어도 한 세트 또는 두 세트는 사인 코사인 함수 꼴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일반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풀었으니까 일반해가 지금 x, y, g의 함수로 포텐셜을 구했는데 일반해가 어떤 거냐면 a1 알파에 의존하니까 a1 알파 익스포넨셜 알파 x a2 알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곱하기 b1 베타 익스포넨셜 베타 y b2 베타 b2 베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y 곱하기 C 썼죠? C1 감마 익스포넨셜 감마 g C2 감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g 요거 세 개를 곱한 것들의 조합인데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더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이게 뭐야 이거 잘 못 쓰고 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그 알파 베타 감마 조합에 대해서 덧셈인 거죠. 이런 게 일반해예요. 구해놓고 보니까 우리 트라이얼 솔루션 형태죠.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z만의 함수를 서로 곱해놓은 형태. 근데 그게 한 놈일 줄 알았지. 함수 하나일 줄인데 하나로는 안 되고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더해야 되는 이런 함수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더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해예요. 일반해라는 것은 아직은 해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직은 해가 안 된 거고 주어진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나중에 다시 찾아야 돼. 특수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특수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일반해는 그냥 이 함수 형태만 보고서 이 함수 형태는 이런 꼴은 될 수 있겠어. 그 가능성까지만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문제를 아직 다 푼 게 아닌 거야. 주어진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하나로 딱 정해질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거 믿죠? 자연에는 답이 하나잖아. 답이 막 여러 개가 있으면 되겠어?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답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맞는 답은 하나인데 그 답은 아직 경계 조건을 적용하기 전이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예제를 풀어봐야만 이 해가 어떤 형태를 가질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예제. 문제가 이제 말로 되어 있어서 긴데 대충 이름을 짓는다면 두 개의 컨덕팅 플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함수 플레인이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 좀 복잡한데 여러분 책에 그림을 제가 옮겨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X축, 그 다음에 Y축, Z축이 있다면
Z 방향은 지금 뭐 뻥 뚫려 있고요. Z 방향 뻥 뚫려 있고 XY 방향으로 지금 바운더리가 있어요. 오케이. X가 0인데 플레인이 하나 있고요. 플레인이 윗부분 잘려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윗부분 잘린 것처럼 이렇게 그릴게요. 왼쪽에 이렇게 이게 컨덕팅 플레인이 하나가 있고요. X가 L인데 또 하나의 플레인이 있어요. X가 L인데도 플레인이 있으니까 얘도 자르는 것처럼 그릴까?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 여기에 컨덕팅 플레인이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패러렐하고 세미 인피니트. 0부터 무한대. 높이 0부터 Y 방향으로 무한대까지 위로 컨덕팅 월이 있어요. 이걸 옆에서 보면 XG 평면에서 보면은 XY 평면에서 보면은 Z는 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왼쪽 여기에 도체벽이 있고 오른쪽에 도체벽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죠. 제로와 L 도체벽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 판은 여기 보면 여기 밑면에 해당할 텐데 이쪽이 밑면에 해당하는 데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x다. x에 따라 얘 값이 바뀌는 어떤 함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경계 조건이에요. 좌우에서는 포텐셜이 제로고 컨덕팅 그라운디드라고는 안 했죠. 컨덕팅 제가 잠깐만 책을 봐야 되는데 그라운디드라고 돼 있나요? 그냥 컨덕팅이라고는 돼 있지 않아? 그냥 컨덕팅 플레인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0 아닌 값으로 잡으면 귀찮죠, 우리가. 왜냐면 무한대까지 얘들이 다 뻗어 있는데 그걸 굳이 0이 아닌 값으로 우리가 잡을 이유가 없잖아. 그냥 그걸 0으로 잡으면 편하니까. 근데 여기 좌우는 포텐셜이 0이고 밑에는 어떤 함수로 주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내부 공간의 포텐셜을 구한다. 자, 포텐셜은 당연히 x와 y만의 함수일 거예요. z는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z 방향으로 뻥 뚫려 있으니까. 경계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 뻥 뚫려 있는데 거기 함수 값이 그 방향으로 뭐 그런 게 있으려고? 없겠지. 이거 틀림없이 2차원 문제예요. 파이 xy일 거다. 그건 뭐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모르겠는 친구는 일단 써놓고 시작하든지 나중에 보이든지 이렇게 될 건데 왜냐면 경계 조건이 xy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위로는 지금 계속 무한대로 지금 가고 있죠. 좋아요. 이제 경계 조건 좀 정리해서 씁시다. 이런 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제가 수리물리 가르칠 때도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경계 조건은 한 군데 모아서 식으로 써놔야 돼. 수식으로 써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으로 숫자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운드 컨디션을 써놔야 돼. 어떤 바운드 컨디션들이 있는지 1, 2, 3, 4 번호 붙여가지고 자 여기 왼쪽에서 0이다. 이거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 x가 0일 때 yz 모든 yz에 대해서 얘가 0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0이다. 이거는 뭐야? 포텐셜 x가 l일 때 y 모든 yz에 대해서 이게 0이다 이 말이죠. 아래쪽에서 이 함수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 f, x, y가 0이고 z는 뭔지 모르죠. 모든 z에 대해서니까 이게 fx다 이거잖아요. 이거 3개예요. 이거 3개죠? 오케이? 됐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거 3개야. 그런데 사실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게 될 건데 이 문제는 나중에 보게 되는 건데 내가 이 문제 바쁘니까 경계 조건 한 군데 모아놓는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일단 써놓을게요. y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포텐셜이 발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왜냐면 왼쪽이 쭉 0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L이라는 폭은 유한한 폭이잖아요. 근데 이게 쭉 위로 가요. 무한대까지 쭉 가. 물론 얘들이 평행하게 가긴 하는데 여기 아래에서 쳐다보기에는 저 위에는 무한히 얘가 뻗어가는 거나 얘가 결국 아래에서 쳐다볼 때는 결국 같은 점 같아 보이지 않겠어? 소실점이잖아, 소실점. 무한대로 뽑았으니 같은 점 같은 건데 이쪽으로 가도 0이고 이쪽으로 가도 0인데 그 중간에 어디가 0이 아닌 놈이 갑자기 나타난다? 말이 안 되죠? 무한대로 걔들은 그래서 얘가 y가 무한대로 갈 때 포텐셜은 0으로 가야 돼요.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히든이에요, 히든.
히든이라고도 말하고 피지컬이라고도 말하면 되겠죠. 물리적인 거야. 우리 물리학적인 아규먼트를 통해서 좀 전에 말했잖아. 내가 한 1분쯤 읊었죠. 그걸 말로 어떻게 적을 수 있다면 그게 피지컬한 설명인 거야. 쭉 무한대로 갔는데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인데 얘가 결국 무한대 가면 한 점인데 그게 그 중간에 갑자기 유한한 값이 펄딱 뛰거나 무한대가 되거나 할 수 없잖아. 연속으로 이어질 테니까 당연히 0이 될 거다. 이게 숨어있는 바운더리 컨디션.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 4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 이런 경계 조건 문제, 라플라스 문제, 변수 분리법 문제를 풀 때 항상 문제가요. 이 경계 조건을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 텐데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전개가 되기도 해요. 교과서에는 항상 한 가지 루트밖에 안 써 있어. 최단거리, 가장 완벽한 답안이 교과서에 써 있고 선생님들도 보통 그거가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생이라서 생전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순서, 완벽한 순서로 못해요. 이거 4개 있으면 이 중에 아무거나 막 적용하다가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요. 상당히 해가 다른 형태로 전개가 될 수 있거든. 그렇다고 해도 막 헤매다가 결국 답으로 나올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 쓸 것도 많고 막 그러니까. 게다가 가다 틀릴 수도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 경계 조건들도 좀 그룹핑을 해가지고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쉽지 않은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딱 보고서 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저 같으면 이게 딱 보여요. 얘는 X에 대한 경계 조건이잖아요. 얘는 Y에 대한 경계 조건이고 요거 두 개는 Y에 대한 경계 조건이죠. Y에 대한 경계 조건은 대칭은 아니에요. Y가 0일 때는 fx고 Y가 무한대일 때는 0이다. 이런 거니까. 근데 X가 0일 때는 0이고 X가 L일 때도 0이네. 이런 경계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피리어딕 경계 조건이라고 그래요.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뭐 피리어딕 함수 이런 거 여러분들 알죠? t 더하기 라지 t가 ft와 같으면 요 t를 주기라고 하고 요 ft를 주기 함수라고 한다. 그죠? 이게 주기 함수의 정의잖아요. 이런 릴레이션만 만족하면 물론 이제 연속이고 좋은 함수겠지. 물리학엔 죄다 그런 함수니까. 전기장 빼고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이 이게 이제 주기함수의 정의니까 이게 그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0일 때 함수값과 L일 때 함수값이 같아. 근데 이제 물론 이게 경계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이걸 불러요.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이 함수가 요 내부에 들어오는 함수가 피리어딕 함수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피리어딕 함수 중에는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거 0에서 시작해서 다시 0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함수 1에서 시작해서 1로 돌아가고 이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x방향의 함수가 사인, 코사인 같은 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가 딱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으면서 몇 초 이내에 생각이 나면 인생이 해피하게 쉽게 가는 거고 아니고 이거 내가 다 계산해봐서 알겠어 그러면 오래 걸리는 거지. 내가 말한 시행착오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y방향도 보면요. y가 0일 때는 유한한데 y가 무한대로 갈 때 0이다. 사인, 코사인 같은 함수는 무한대로 간다고 0이 될 수 없잖아요. 계속 진동하니까. 0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진동하잖아요. 근데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된다는 건 그 함수가 지수함수. 당연히 감소하는 지수함수 꼴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거 보고 사실은 저는 다 안다. x방향에 사인, 코사인 같은 거구나. 이거 바로 알고 요것만 딱 보고서 y방향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y 꼴인가 보다 바로 알아요. 그래서 해 모양을 대략 알고 시작해. 많이 해보면 그게 돼. 처음에는 잘 못해. 잘 될 리가 없지. 일단 뭐 그냥 어쩌겠어요. 처음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Z방향엔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도 없죠. Z방향 바운더리 컨디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 없단 말은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뭐 그걸 가지고 조건도 걸 수가 없고 그 함수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가능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일단은 내버려 둡시다. 자,
자, 해를 xy만의 함수꼴로 적을게요. 그러면 금방 우리의 인사이트를 사실 고려하면 금방 끝나는데 모른다고 가정하고 일반적으로 해봅시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0이고 지금 값만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a1 알파 익스포넨셜 알파 x a2 알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b1 베타 익스포넨셜 베타 y b2 베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y 이런 꼴. 그 다음에 그런데 요 릴레이션을 보면 두 개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이항하면은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걸 베타가 만약 실수라고 한다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 이런 꼴인데 그래서 어느 한 놈을 실수로 보면 상대편은 허수가 돼야 돼요. 어느 놈을 실수로 잡는 게 좋냐? 실수로 잡으면 지수함수가 되는 거고 복소수로 잡으면 얘가 사인 코사인 같은 주기함수가 되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x방향이 지금 사인 코사인 같은 주기함수가 되고 y방향이 지수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x방향을 사인 코사인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바로 알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는 게 사실은 편했겠죠. 계수를 책에 있는 꼴 이렇게 책에 a 베타라고 했나요? a a 베타 익스포넨셜 i 베타 x 이게 b 베타로 했네. b 베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베타 x 이쪽은 두 개인데 좀 전에 봤지만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요 놈은 해가 될 수가 없고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발산해 버리잖아요. 뭐 해가 될 수가 없고 저 놈만 해가 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y 이런 꼴이어야 된다. 서메이션도 베타에 대한 싱글 서메이션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알파는 베타로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요 계수는 그냥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게요. 이게 1대1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것들은 각각 베타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 어떤 계수 이런 의미로 됐어요. 그래서 x방향은 주기함수인데 아직 모르고 y방향은 지수함수인데 플러스 무한대에서 0이 되도록 그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가장 사실은 출발하기 쉬운 점이죠. 처음에 일반적인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끌고 와도 되는데 처음에 경계 조건 딱 보고서 여기서 바로 여기로 점프해도 돼요. 심지어 이렇게 안 쓰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안 쓰고 뭐 a 베타 사인 베타 b 베타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잡고 싶으면 이렇게 잡아도 돼요. 사인 코사인이나 뭐 익스포넨셜 플러스 i 베타 마이너스 i 베타나 뭐 어차피 같은 거잖아. 해봐서 알잖아. 저 같으면 사인 코사인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겠지. 그럼 더 쉽지 뭐. 더 금방 끝나겠지. 양 끝에서 0이 되려면 최소한 0에서 0이 되려면 사인이어야 되잖아. 코사인은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금방 아니까. 자, 그 인사이트까지 뭐 반영하면은 요것보다는 한 칸 더 나간 더 좋은 방법은 a 베타 사인 베타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y 이 꼴이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사실은 이거를 왜냐면 특히 요거 0에서 0이다. 이게 이제 코사인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코사인 함수는 안 되고 사인 함수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금방 올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단 이렇게 바로 쓰면 안 되고 이유를 달아야죠. 저희 지금 쫑글쫑글 떠들고 있잖아. 칠판 안 쓰고 떠들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한다면 줄줄이 써야 되는 거야. 과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고 쓰면 도대체 왜 나왔지? 논리적으로 x 이퀄 0일 때 파이가 0이니까 그래서 코사인은 날아가는 거지. 코사인 베타 x 꼴은 안 돼. 사인 코사인으로 쓴다면 사인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이런 꼴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이게 가장 좋은 출발점이니까. 어차피 아직 정해진 게 아니야. 요거 아직 모른단 말이야. a 베타를 정해야 할 때지. 아직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거 써먹었고 1, 2, 3, 4로 붙입시다. 2 써먹은 거는 빼야 돼요. 4번은 써먹었죠? 4번 써먹었단 말이에요. 4번 경계 조건 이미 적용했고
1번 경계 조건도 우리가 써먹었어요. 1번 써먹었고 아직 2번, 3번 적용 안 했죠? 둘 중에 뭐가 쉬워 보여? 0인 게 쉽지. fx보다 0이 쉽잖아. 이거 2번 적용합시다. 2번 적용하면 x에다 l을 집어넣어야죠. 그럼 a 베타 사인 베타 l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y의 서메이션 베타인데 이게 0이 돼야 되잖아. 이게 항상 0이 되려면 요 놈이 0이 되는 게 그죠? 요 놈이 0이 돼야 되죠? 다른 놈들은 0이 될 수 없는 놈. 얘가 0이면 함수 자체가 0인데 이건 0이 되면 안 되고 얘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타는 어떤 거 해야 되냐? L분의 n파이여야 된다. n은 정수인데 0은 또 되면 안 돼. 0이면 익스포넨셜 제로는 콘스턴트니까 0은 안 돼. 0 이상에 0이 아닌 정수. 게다가 얘가 또 베타가 또 양수여야 되네. 양수 1, 2, 3, 4 포지티브 인테저만 된다. 2번 경계 조건을 적용한 거죠. 이제 경계 조건 하나 남았죠. 3번만 적용하면 끝나네. 시간이 적용하고 싶은데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 큰일 났다. 빨리 적용해야지. 2분밖에 안 남았을 때는 빨리 적용하는 게 최고야. 자, 나머지 경계 조건 3번이죠. 3번 적용합시다. 그러면은 오케이, 서메이션 이제 n에 대한 서메이션이고 an sin l분의 n파이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n파이 y 그죠? 이게 y가 제로일 때 뭐라고? fx라고. y가 제로면 이거 1 다시 말하면 fx가 summation n an sin l분의 n파이 x라고. 자, 이것도 수리물리에서 수리물리 1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개념인데 이거 뭐죠? 풀이의 시리즈 풀이의 시리즈죠. 어떤 함수 fx를 sin l분의 n파이 x라는 베이시스 펑션들로 전개한 풀이의 시리즈잖아. 정확하게 풀이의 사인 시리즈죠. 사인 시리즈니까 요 fx가 기함수구나. 우함수가 아니구나. 기함수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 이거 an 구하는 거는 l분의 2 0부터 l까지 fx 곱하기 sin l분의 n파이 x dx구나. 수리물리식으로 기억에 의존한다면 풀이의 시리즈 계수 구하기 요거잖아요. 맞죠? 답은 맞을 거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확인이 이거 왜 그렇게 되나요? 넣어보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보면 되는데 해봅시다. 이거 넣어보면 뭐 이런 게 되죠. 0부터 L an 오케이 sin l분의 n파이 x 요쪽은 sin l분의 n 프라임 파이 x 다른 걸로 하고 가정하고 이런 거를 적분하는 거가 되고 l분의 2 이렇게 됐죠? 이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바꿨어요. 똑같은 n이 아니니까 얘 n이랑 얘 n은 다른 n이어야 되니까 이 두 번째 n을 n 프라임이라고 내가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연산이 필요해요? 사인 곱하기 사인. 신심파스는 맞고 또 맞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L분의 N 더하기 N 프라임 파이 X 맞고 또 맞고 마이너스 코사인 L분의 N 빼기 N 프라임 파이 X 이걸로 쓸 수 있죠? 신심파스 알죠? 모르나? 모르면 지금 배우세요. 신심파스는 맞고 또 맞고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맞고 또 맞고 신심파스는 맞고 또 맞고예요. 여긴 더하기 빼기 앞에 반 이것만 제대로 고려하면 돼요. 어쨌거나 이걸 적분하는 거죠. 근데 코사인 함수 한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게 정상적인 진동함수라면 한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0이 돼 버리죠. 얘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놈이라면 한 구간 적분하면 0이 돼요. 얼핏 보면 이거 0이에요. 0이 아닌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요 계수가 0이 되는 방법이죠. n하고 n' 같으면 코사인 안에가 0이면 그 함수는 코사인 함수가 아니거든. 그냥 1이지. 1은 적분하면 유한한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여기서 크로니카 델타가 나타나요. n하고 n' 같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앞에 계수는 한 구간 적분하면 똑같이 되고, 그래서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 프리에 코에피션트가 맞는 프리에 코에피션트. 그걸 증명하려면 이걸 필요하고, 거기서 중요한 스텝은 신시파스 맞고 또 맞고 해서 이 두 번째 놈이 이 코사인 함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조건. 그게 n과 n''이 같은 조건, 그 조건이니까 해보면 되고요. 복잡한 이야기고, 여러분들 수리 물리 때 좀 약했다면 그냥 이거 외워야 돼요. 프리에 사인 시리즈의 계수 구하기. 그래서 주어진 fx를 가지고 이 an의 계수를 구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an도 다 구했고 a를 이걸로 구하면 이게 해니까 해를 구했지. 주어진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xy를 구한 거예요. fx를 안 줬기 때문에 fx를 주기만 하면 바로 이거 계수 구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fx를 문제에서는 제가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가 최선의 답인 거지. 어쨌거나 시리즈 솔루션이고, 오케이. 됐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수고했어요.